춘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춘추가 좀 오석육익 이 상략성 오석육익은 상략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치문량과는 선후로 해석을 했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육익 이건 이제 춘추를 읽을 때 춘추가 얼마나 함의가 풍부하고 글자 한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설명을 품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 전형적으로 가져오는 얘기죠. 이제 익이라는 이제 새가 있는데 바람에 강하다는 물새 일종.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이 영어는 이게 알바트로스라고 번역을 해요. 알바트로스 아시죠? 알바트로스. 뭡니까? 이게 맞나? 스페링 두 개인가? 알바트로스. 우리나라의 신촌홍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양에서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는 콜리즈라는 시, Ancient Mariner, The Lion of Ancient Mariner라고 하는 사람들, Ancient Mariner라는 시에서 신촌홍을 잡아 저주받은 선원 얘기. 그다음에 이제 보들레르가 이 알바트로스를 인용을 해서 저주받은 시인의 운명을 얘기해서 알바트로스가 서양 사람들한테 교양인들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동양에서 익은 그거랑 이미지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서양에서 이걸 알바트로스로 번역을 했어요. 물새입니다. 물새. 바람을 거슬러서 잘 날아간다는 새죠. 시공 16년에 보면 이런 경문이 나와요. 경문에 춘 왕정월 무신 사기라 운석 우송오라 그리고 10월에 육익 퇴비과 송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 재밌죠? 해석을 하게 되면 춘 왕정월, 이 왕정월이라는 건 이게 춘추가 원래 노나라를 중심으로 쓰인 노나라의 사서잖아요. 근데 왕정월이라는 건 주나라의 칼렌더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이게 왕이란 말 쓴 겁니다. 정월 무신일 사기니까 1일이죠. 정월 1일. 정월 1일 날 운석이 송나라에 5개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 달에 정월 달에 6마리의 익조가 송나라 수도를 거꾸로 날아갔다. 퇴비과 거꾸로 날아서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문장이 이상합니다, 이거. 여기 사실 6익이 제대로 쓴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운석, 이렇게 썼어요. 해석을 하면, 운석이 송나라에 떨어졌다, 5개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문장 누구 이렇게 쓰질 않죠. 그래서, 명사 앞에 수사, 6익, 오석, 이거 쓴 게 정상인데, 여기는 지금 운석, 우송오, 이렇게 쓴 거예요. 문장 이상하게 썼어요. 같은 문장인데 오운석이라고 안 그러고 운석 우송오 이렇게 썼고 10월에 6이라고 써서 문장 쓴 방식이 달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주석가들이 이렇게 문장을 이상하게 쓴 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파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 정월무신이라고 그러고 여기 10월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사체라고 그러죠. 역사를 쓰는 역사만의 고유한 문체가 있는데 동일한 달에 벌어졌을 경우는 그때 10월에라고 쓰는 게 이제 관습입니다. 관습이 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우송오, 육익, 퇴비, 과송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주석가들의 얘기가 많은데, 이제 공량전과 공양전, 우리가 보통 이제 좌전을 읽는데, 좌전은 서사를 얘기한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파헤친 책은 공량전과 공양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사, 이상한 기사, 운석, 우송호, 그 다음에 육익, 퇴비, 과송에 대해서는 이제, 왜 이렇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공양전의 기사를 많이 인용을 해요. 공양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위, 선언운, 후원속고, 보면, 운석, 우송오라 그랬잖아요. 어찌해서 운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석이라는 말을 나중에 썼냐. 운석, 그쵸? 운석이라고 쓴 것은 들은 것을, listening,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운석이 꽝 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이 문자인데, 이 문자네요.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꽝 소리가 먼저 왔기 때문에 떨어졌다 라는 소리를 먼저 썼다는 얘기죠. 운을 먼저 쓰고, 근데 떨어진 데 가서 봤더니 이게 돌이네? 그래서 운석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먼저 들리고 가서 봤더니 돌이고,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돌이 5개야. 그래서 기록할 때 운자 먼저, 석자 그러면 5개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운자, 석자, 오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에요. 저는 이걸 처음에 춘추를 읽을 때 이 글을 읽고 나서 심오해, 정말 대단해 그랬는데, 몇 번 읽고 이 글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인용된 걸 보니까 이 굉장히 재밌게 해석한 거예요. 뭐 나쁜 뜻은 아니고 되게 유머러스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읽으면 굉장히 그 기쁨을, 옛날 사람 참 글 희한하게 해석하네 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섯 마리 익조가 거꾸로 날아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앞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뒤로 밀려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갈위 선언 육 후언 있고, 여기 육자를 먼저 쓴단 말이에요. 어째서 육자를 먼저 쓰고 익이란 말을 썼느냐. 육익퇴비란 기사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 육익퇴비라고 쓴 것은 본 것을 먼저 기록한다는 말이 되죠. 보이잖아요. 새가 여섯 마리 날아가는 건 본 걸 기록했는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봤더니 6마리다. 6마리. 그래서 6마리고, 이것을 또 더 자세히 봤더니 보통 새가 아니라 물새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천천히 왜 그러나 하고 날아가는 동안 자세히 봤더니 이게 거꾸로 날아가는 거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육자라 육을 썼고, 이것을 자세히 봤더니 참새도 아니고 제비도 아니고 물새이기 때문에 이기였고, 왜 저러나 하고 천천히 봤더니 거꾸로 날아가는 거였다. 그래서 육익퇴비라는 순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공양전을 설명을 한 거죠.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고전을 읽다가 이제 가끔 느끼는 건데, 고전을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읽죠. 경건하게 읽는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읽어서 전반적으로 동양 고전을 읽을 때마다 이게 조금 좀 유머가 부족하다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만 아니라고 느낀 게 논어에서 그걸 느꼈고, 특히 장자 쪽에 가면 유머가 아주 풍부해서 유산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경전을 읽을 때 다들 이제 무릎 꿇고 옷깃을 여미고 세수하고 이렇게 있죠. 저같이 이렇게 부수하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책을 신주단지 못이 하기 때문에 그런 유머 같은 게 나오면은 유머 같은 걸 잘 감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이 공양전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고, 이게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글을 공양전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운석 우호송 이것에 대해서 공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공자를 빌어서 이제 하는 얘기지 실제로 이랬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옛사람들이 그래요. 공양전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은 무지지물이요 익은 미유지지물이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지각이 없는, 감각이 없는, 지성이라고 없는 물건이고, 이 물새에는 약간은 지식과 감각이 있는 물건이다. 돌은 아무 감각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날을 써서 기록한 거고, 공자가 문제 삼는 건 정월 무신 삭이라고 한 1월 1일이라고 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운석 우호송할 때 석자를 키워드로 보고 무지한 거기 때문에 날짜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이고, 이
이기라고 하는 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각과 감각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달, 여기는 10월이라고만 썼잖아요. 10월, 월만 기록을 했죠. 돌은 일도 기록을 하고 월을 기록을 했다 이런 거죠. 군자는 사물에 대해서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구차하게 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구차하게 대한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뻔한 것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대하지 않는다. 구차하게 대하지 않는다. 사물에 대해서. 돌과 석과 이기라고 하는 새는 차유진기사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그 말을 다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을 남길 정도로 돌과 새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길 정도로 날짜까지 꼼꼼히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쓴 거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인간 중심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돌과 새까지도 기록을 남겼으니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봐야겠느냐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다는 이렇게 해서 공양전의 해석과 좀 다르죠. 이거는 순서를 문제 삼아서 중요하게 얘기했고 이 공자는 해석을 통해서 다르게 접근한 거죠. 근데 진난의 범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지폐라는 책을 썼는데 춘추에 관한 얘기겠죠. 지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것에서 커멘트를 또 했어요. 석무지운 필천사지연이라 고로 상이 일지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무지운 아무 지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져 내렸으니 이 떨어졌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 반드시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하게 날짜까지 써서 기록을 해야 되고 물새라고 하는 것은 간혹 가다가 때때로 지 혼자 날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으로 달만 기록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월을 날짜까지도 해와 같이 매월달이라는 것까지 함께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고 겨우 해 매월달이라고 하는 달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략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상략으로 성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법령의 집회에 대한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한 거죠. 말이 주석이 겹겹으로 겹쳐 있죠. 치문양관도 이제 전공 2년에 보이는 노나라 전공 2년의 기사에 보이는 거죠. 하 5월 임진일에 치문굿 양관 제하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정월 임신일에 치문과 엔드입니다. 치문과 양관에 재앙이 있었다. 화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치문과 양관에 화재가 일어났다. 제가 보기에 별 이상이 없는 글인데 이제 공양전에서 이 글을 문제 삼죠. 기불할 치문 제급 양관은 하야오. 이 문장을 치문 제급 양관이라고 쓰지 않고 제자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제일 나중에 쓴 거예요. 이거를 제자를 중간에 넣어서 치문에서 불이 나서 양관에까지 화재가 미쳤다라고 쓰지 않은 것은 왜 이렇게 안 썼느냐? 왜 이상한 문장을 썼느냐? 얘기했더니 제자 양관시하라. 화재가 재앙이 양관에서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재가 양관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요렇게 썼다는 거예요. 불이 존자 친제야라 선언치문 하니 존존야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치문이 메인 건물이고 양관은 치문에 부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건물이 불에 직접 닿아서
훼손됐다는 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치문을 먼저 치문을 먼저 쓴다는 것은 존귀한 것은 존귀한 걸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관에서 화재가 나서 치문에 미쳤지만 순서는 그렇게 되지만 글을 쓸 때는 존귀한 것을 먼저 써서 화재가 일어난 것은 양관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문을 먼저 썼다고 공량전에서는 해석을 한 거죠. 원래 치문이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 궁전의 남쪽 대문이죠. 그리고 양관은 이 궁전 바깥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두 이제 높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치문의 부속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관은 낮고 치문은 높기 때문에 낮은 것이 존귀한 것을 침범하거나 거기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관을 먼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 읽으시면은 양관에서 불이 나서 치문에까지 미쳤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 안 되죠. 근데 이 치문이라는 걸 먼저 쓴 걸 보면 양관에서 화재가 나서 치문에까지 미쳤다고 거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 글이고, 이 글의 함의는 여긴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본 보면 뭐 그렇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무슨 뜻이 있어요? 양관이라고 하는 지체 낮은 것, 보잘것 없는 것에 일이 생기면 결국 큰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잘것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임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사건만 묘사한 것 같지만 의미가 여기 따로 있고 의미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 완만하게 쓰고 아름답게 썼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잘 드러나기 힘들다고 지회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춘추를 요약하면서 관사리표나 쓰여진 글자를 보면 곧바로 알 수가 있는데 뜻을 찾으면 뜻이 숨어 있다고 그러죠. 뒤에 게 마찬가지죠. 이 치문급 양관제가 그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춘추를 해석하면서 치문과 양관은 선후 무엇을 먼저 쓰고 무엇을 나중에 썼냐에 따라서 뜻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춘추가 어렵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춘추 읽을 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읽어야 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춘추의 글자도 어려운 게 많고 얘기로 따져볼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만큼 재밌고 흥미진진한 것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3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